정봉주의 정치쇼. 이게 그 독특한 음색을 흉내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1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는데요.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네, 아코너에 늘 이렇게 방송하시는 것만 보다가 네, 같이 방송해보니까 이게 색다르네요. 네, 신선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마음이 편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청취자 몇 분들 문자 들어와 있는데요. 양소혜님, 최영일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봉도사님은요. 봉도사님 달려오고 계십니다. 항상 달리는 사나이. 성산대교에 아마 오늘 월요일 출근 시간 끝물에 교통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길이 지금 많이 밀리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헉헉 달려오고 계실 것 같고요. 이 신혜정님 목소리 좋으시다. 목소리 때문에 보라 켰어요. 오늘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심한 솔님이 대체 불가라고 있었는데 도사님 너무 자주 빠져요. 흐흐흐 그러셨는데요. 자, 대체 불가하다 대체 가능 이렇게 되면 정권 교체가 올 수도 있겠죠. 네. 봉도사님 지금 긴장하고 달려오셔야 될 텐데 네.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너무 걱정 마십시오. 항상 나타나시는 건 또 확실하시기 때문에. 자, 정상근 기자님하고 오늘 월요일 핵심적인 뉴스를 한번 짚어볼 텐데요. 네. 자, 아까 잠깐 제가 실검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현직 검사 강원랜드 수사 중 부당압력 주장. 놀라운 헤드라인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MBC 뉴스데스크 그리고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춘천지검 안미연 검사가 폭로를 했습니다. 이 안미연 검사에 따르면요. 그 지난해 2월에 그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그 최응집 전 사장 수사 사건을 인계를 받았다고 해요. 네. 그 인계를 받을 때 인계받는 과정에서 이 수사를 맡아오던 전임자가 구속영장 초안하고 그다음에 검사장이 지시했던 보안 사항을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메모까지 넘겨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네. 근데 아직 다만 뭐 구속할지 불구속할지는 몰랐고, 예. 하지만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사건을 인계받은 지 2달여 만에 그 윗선에서 사건을 종결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네, 그게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 네. 현재는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네. 네, 이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 최 지검장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나고 온 다음 날 이 최응집을 불구속으로 기소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응집은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네. 뭐 당시를 좀 돌이켜 보면은 뭐 상당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어마어마했죠. 그랬죠. 이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이 채용 강원랜드에 채용이 됐던 518명 중에서 이 무려 493명이 연루된 깜짝 놀랄 일이었죠. 엄청난 채용 비리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 엄청난 채용 비리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수사 결과는 아직까지는 최응집 전 사장 단 한 명만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예요. 게다가 당시에 정치권 인사들의 개입이 있었다는 폭로도 나온 바가 있어서 네, 맞습니다. 네, 논란이 또 가열이 됐었죠. 청탁 리스트가 전달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시간 검색어에 권성동 의원이 올라간 이유도 권성동 의원 지역구가 어디예요? 아마 강원랜드 지역이죠. 그쪽 강원랜드 지역 쪽은 염동열 의원인 걸로 제가 알고 염동열 의원이 있고요. 염 의원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네, 인근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네. 당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이 최응집 전 사장은 2013년 4월에 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 박모 씨의 부탁을 받고 이 면접 점수를 조작해서 21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었고요. 여기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그 전직 보좌관도 개입이 돼 있고 그리고 사촌 동생까지 연루가 돼 있었습니다. 사촌 동생이 직접 들어간 건 아니고 사촌 동생이 또 청탁을 한 사람들이 입사를 한 거죠. 하지만 최응집 전 사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기소조차 안 됐던 상황인데요. 안미연 검사는 당시 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속인 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그리고 모 고검장 그리고 최응집 전 사장 이런 사이에 그 수많은 연락이 오간 정황이 있고 여기에 비춰서 그 수사에 정치권과 검찰 수뇌부의 개입을 의심하는 정황이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보면 이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그러니까 수사 대상인 권성동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이 사실이라면 불편하다고 수사를 안 한 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권 의원과 염동열 의원 그리고 고 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 목록을 삭제해달라 이런 압력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참 안타깝네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에게 지금 수사 중 혹은 재판 중인 사안이 보고되고 법원이 과연 또
부당한 상명하복을 했느냐 이런 의혹도 요즘 커지고 있는데 네, 그렇죠. 지금 이 사건을 보면 국회의원의 힘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뭐 법원도 그렇고 뭐 검찰도 그렇고 여기저기 외압으로부터 정말 취약한 네. 조직인 점이 뭐늘 드러났었지만 그러게요. 이번에 또 한 번 재확인하는 그런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비참한 상황인데. 그런데다가 이게 지난밤부터 실검도 높아지고 이 네네. 사건이 오늘부터 일파만파 될 것이 네네. 지금 지난해에 이 강원랜드가 바로 지금도 이런 채용 비리가 있단 말이야. 말씀하신 대로 500여 명 뽑는데 뭐 490명이 넘게 네, 거의 대부분이죠. 90% 이상을 지금 이렇게 부당하게 뽑았단 말이야 하고 국민들 공분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금감원의 채용 비리 터져 나왔고 네,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또 시중 은행들의 채용 비리 터져 나왔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공공기관 이 부당 채용 문제를 조사한 게 1차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1190개 기관에서 네. 이게 뭐 4,788건인가요? 네, 아마 공공기관의 전체의 한 80%인데 그러니까 80%가 이게 80%. 연루됐다는 네네.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이 강원랜드 청탁 논란이 채용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네. 그때부터 조사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나비 효과처럼 일파만파가 됐던 건데 이 강원랜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그런 폭로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검찰청은 외압은 없었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네. 그리고 뭐 그 증거번호 삭제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최용집 전 사장이 이미 기소된 후에 이 변호인 측에서 증거 목록을 이미 모두 복사해 갔다. 근데 우리가 삭제해서 뭐 하겠느냐. 네. 뭐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김수남 전 천장 관련해서는 대검찰청은 당시 이제 춘천지검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한 거지 외압을 행사한 적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최종원 전 지검장 등도 이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의견이 있으시면요. 이 문자 샵 1035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은 100원입니다. 의견들 보내주시고요. 참 이게 안타까운 소식이죠.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찌 보면 참 이게 이 채용 또 이 비리를 덮는 과정 이런 것들이 아직도 봉건 시대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술적으로만 21세기일 뿐이지. 시대적인 기시감이 막 들어요. 이게 네. 지금 우리가 어느 세기에 살고 있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해롱해롱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보죠. 이게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예. 5개 민간은행에서도 채용 비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공공, 네. 강원랜드는 공기업인 거죠. 그렇죠. 네, 이번에도 공기업으로 분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자, 이번에는 그런데 민간은행. 민간도. 네, 민간은행. 하지만 이 은행, 금융권 하면 또 신의 직장 중에 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금융감독원은 최근에 KB국민은행 그리고 KB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의 채용 비리 의혹 검사 결과를 이 검찰에 넘기면서 이 VIP 리스트라는 것도 함께 찾아서 넘겼다고 네. 합니다. 이 VIP 리스트란 게 뭐냐면은 이 신입사원에 채용될 사람들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을 추천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네, 그런 리스트라고 해요. 청탁 리스트네요, 쉽게 보면. 네, 그렇죠. 일종의 청탁 리스트. 굳이 찾을 필요 없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된 네, 상태에서 네. 발견이 됐는데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VIP 그 리스트 관련해서 일단 하나은행에서는요. 네, 총 55명의 이름이 있었고요. 이들은 서류 전형에서 전원 합격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필기 시험까지 거쳐서 이 중 6명이 필기 시험에 붙었어요. 이 6명은 최종 합격까지 됐다고 하고요. 이 6명 중에는 그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인 그 하나카드 사장의 지인의 자녀도 네, 포함되어 있는 네.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은 면접 점수가 4.2점이었는데 네. 원래 이 정도면 불합격인데 네. 무슨 일인지 난데없이 다음 날 4.6점까지 높아지면서 합격이 됐다고 하고요. 그 밖에 이른바 이제 명문대 출신들의 합격을 위해서 다른 대학 출신 합격자들을 떨어뜨리기도 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리스트에 올라간 20명도 네. 2015년 공채에서 전원 서류 전형을 통과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역시 면접까지 간 지원자들은 전원 합격했다고 합니다. 네, 이 중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증손녀, 그러니까 회장의 누나의 손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두 은행은 정상적인 기준과 절차로 채용됐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금감원도 이 VIP 리스트와 관련해서 뭐 청탁자와 특혜 채용을 지시한 사람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거는 검찰 조사를 통해서 드러날 일이고 이번에 드러난 사실만 바탕으로도 뭐 충분히 이제 채용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해 볼 만한 거죠. 네. 자, 지난해에도 이제 우리은행 파장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네네. 은행 수장이 물러나는 일도 이제 벌어졌었는데 지금 네. 그게 확대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일 큰 문제는 또 흑수저 금수저인데 네. VIP 리스트에 오른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뽑아달라고 청탁 리스트가 만들어진 거냐? 네. 그게 임직원, 그렇죠. 사회이사, 혹은 예치금을 많이 넣고 있는 VIP 고객 네. 이런 은행 주변의 이제 네트워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들의 이제 자녀나 그들의 친인척을 이제 뽑아준 것일 테니까. 부와 보면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네. 네, 세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왜 공채를 해요? 추천제로 뽑지.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우리는 그냥 관련 있는 자만 채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공채로 뽑았을 때 문제는 뭐냐면 공채는 공정한 프로세스에 따라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많은 실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응시를 하는데 이들의 자리는 이미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네. 둘러리를 쓴 많은 청년들이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 서류 전형 한번 통과를 해보려고 그렇죠. 네, 밤낮 없이 노력을 하고 뭐 스펙 쌓기 스펙도 위해서 쌓고. 4년을 포기하고 네. 점수에 목을 매고 거기에 또 가외적으로 자격증 따고 하지 않습니까? 공모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네.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어젯밤 속보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자, 북한 고위급 네. 평창 동계올림픽에 누가 올 거냐 하는데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북한 대표단으로 결정됐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그 뭐 전날 청와대가 북한 대표단의 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는 그렇게 입장을 얘기했죠. 밝혔는데 어쨌든 북한의 명목상의 국가수반이 직접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네. 최근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네. 밝혔고 또 미국 측이 북한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율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북한의 고위급 인사 파견을 요청을 한 것이죠. 게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직접 북미 대화를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이 펜스 부통령과 급이 맞는 인사가 좀 내려와야 네. 이 양자가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이 3자가 북한과 미국 이렇게 3자가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할 텐데 네. 일단은 중요한 게 북한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상대할 수 있는 고위급 인사가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한 거고 북한에서는 이에 어느 정도 응답을 한 것으로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4일에 그 부축이 통지문을 통해서 이 김영남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뭐 단원 3명, 지원 인원 18명으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네. 이렇게 알려왔다고 밝혔는데요. 굳이 김영남 위원장을 고른 이유는 이 대부분의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이 핵개발과 연루가 돼서 네. 대북 제재 대상이에요. 리스트에 올라 있죠. 네, 그래서 제재 리스트. 대북 제재 대상으로 올라와 있지 않은 김영남 위원장을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뭔가 좀 좋은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네. 어제가 일요일인데 입춘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이 지나기 전에 이 속보가 터져 나왔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네. 남북을 둘러싸고 좀 입춘 대길이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 날씨는 쌀쌀해요. 네. 설명절까지 지나봐야 되겠죠. 9870님, 봉도사님 없음께 정상근 기자님 오매 기사라. 네, 어떠세요 오늘 분위기가? 오늘 방송 행복하네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브리핑 시작하자마자 네. 밖에 봉도사님은 도착하셔서 아, 그래요? 지금 이제 막 우락푸락 차를 한 잔 드시면서 야 이거 이런 방송 아니야 이렇게 달달하게 하면 안 돼 그런 표정으로 지금 노려보고 계시긴 해요. 아, 정말요? 아, 밖에 네. 계시나요? 자, 이 정수희 님도요. 정상근 기자님 모처럼 맘 편히 브리핑 하시네요. 맨날 감시하는 부장님이 출장 간 기분. 그런 기분이시겠네요, 딱. 네, 밖에 계시다면 뒷문 좀 알려주시면 제가 글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네. 자, 1부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정리하겠고요. 2부에서 뵙겠는데요. 저는 MC 자리에서 다시 최 반장의 패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야 최박장 월요일 아침 2부 아니 저에게는 1부 뉴스 골라주는 여자 뉴스 골라주는 남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최막장 아니고 최박장 최영일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1부 메이크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대모사에 실패했습니다. 예. 쿠데타가 20분 만에 진압이 됐네요. 이거 영어로 메이크업이라 그래요. 아. 땜빵을 메꿔주는 그렇죠, 거. 그렇죠. 박수 언더커버. 쳤어요.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하고. 오프닝 끝난 다음에 이것은 이제 최영일의 정치가 정권 교체다. 정권 교체가 아. 됐다. 네. 촛불의 혁명이다. 제가 서울시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왜 제 의사는 물어보시질 않는 거죠? 아 진짜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네. 너무 감미로운 노래 목소리가. 제목이 뭐였었죠? 윤종신의 우리네 인생. 우리네 인생 네. 이거 우리네 인생을 쫙 내가 보면서 딱 그런 아니 얘기죠. PD
PD 작가들이 한숨 푹. 그렇지, 그렇지. 그거예요, 그거예요. 아유, 우리네 인생이. 바로 그 선곡이었던 것 같아요. 자, 황숙현님,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35. 황숙현님, 가끔 이런 달콤함도 편안하네요. 하지만 봉도사님의 사이다 발언은 그립네요. 사랑해요, 봉도사님. 최희경님, 네. 지각대장님 오셨네요. 임수정님, 지각생 손 들고 서 계세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이게 개근상. 개근상. 네. 저는 12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아니, 그때도 웬만하면 다 받지 않아요? 아니, 전 학교를 가다가 좀 기분 나쁘면 돌아와요, 그냥. 아, 바이오리듬에 따라서. 네. 근데 그걸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야단 안 쳐. 이래서. 예. 이렇게 컸구나. 아니, 긍정적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부정적인 쪽으로. 어쨌든 뭐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온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2부 침 너무 진지하게 사과하니까 이 세 분들이 뭔가 마셔야 되는 아니 분이요. 정말 성산대교에서 3중 추돌 사고 있었어요. 저도 입구에서 하나 부딪혔고 끝물려고 하나 있고 내부 순환로에서 2번. 내부 네 번인데 순환로는 정상으로 온 거예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이 막혀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장효성 기자님. 네. 개헌 논의가 갑자기 사회주의 개헌 논란? 그러니까요. 이게 김영남 내려오니까 사회주의 개헌. 정말 이게 참 웃어야 웃픈 뉴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지난해 우리가 대선 할 때 후보들이 다 개헌을 약속했었잖아요. 그래서 다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풀리면서 또다시 이제 종북 반북 이데올로기 막 이렇게 이제 보수 언론 보수 정당이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개헌 논란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브리핑 실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목요일이에요. 1일인데요. 그날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의총을 했어요. 그래서 이날 개헌 의총이 길어지니까 기자들이 언제 나와요? 언제 끝나요? 빨리 주세요. 다리 아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변인인 재윤경 의원이 듣다 말고 나와서 중간 브리핑을 해요. 근데 이제 이때 그 개헌 전문에,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뺀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원래 그 자문이 원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변경이 맞아요. 없는 줄 알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논의에서는 괜한 논란만 낳고, 그리고 쓸데없이 이런 걸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으니까 종전대로 갑시다. 자유민주주의로 하자. 네, 자유민주주의로 하자. 그 차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아무런 쟁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조선일보가 대서특필을 하죠. 근데 그때 그 전까지는 사실 이게 큰 쟁점이 아니었어요. 목요일 날 하루 동일. 그런데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그 전에 재윤경 의원이 이게 뭐 논란이 좀 자기가 본인이 실수했다 그러면서 밤 10시 15분에 정정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원래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중에 자유가 빠진다는 내용은 대변인의 착오로 인해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분명히 보내거든요. 밤에. 근데 그 이튿날 조간에 조선일보가 A 3면에 씁니다. 이거를. 착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변명이고 실수가 아니다. 이런 가닥으로 기사를 쓰게 되는데요. 의도적인 오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논란이 계속 커지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으로 확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계속 논평이 나오고 마치 이것이 사회주의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것처럼 호도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점점 이렇게 논란이 확산이 되니까 어제는 급기야 추미애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씁니다. 본인이 김현 대변인에게 바로잡으라고 원내대변인을 통해서 바로잡으라고 했다라는 내용의 이제 카톡 문자 5자까지 다 이제 박혀 있는 게 이제 다 공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개헌의 중요한 것 그리고 개헌의 방향, 그러니까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고 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방을 놓는 거 아니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디테일하지 못했어요. 이게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이 이걸 왜 빼려고 마치 무슨 굉장한 논쟁이 있어서 이러려다가 이게 이렇게 하지 못하고 원복을 한 것과 같은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와 무관하게. 예.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일부 있었는데 이거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다 해서 맞아요. 다 정리가 된 내용인데 이건 기술적으로 맞아요. 좀 디테일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네. 보도를 보면 121명 의원이잖아요. 이 중에 70명 의원 정도가 반대를 했다. 이게 불필요한 논란을 네. 일으킬 수 있다. 뭐 이게 대세에 지장 없다. 이게 지엽적인 사안이다. 근데 이거를 언론에서 또 거꾸로 50명은 자유 빼자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뉘앙스를 몰고 갈 수 있는 아니 거예요. 근데 이게 보수에서는 음.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진보에서는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개념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신 제가 게 예. 자유가 기반이 되지 않은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녹아들어 있는 거고 영어로 자유민주주의 영어로 해보세요. 뭡니까? 리버럴 데모크라시라고 하면요. 미국의 민주당 노선으로 다소 진보적인 민주주의가 원래 리버럴 데모크라시예요. 그렇죠, 리버럴. 여기서 더 가면 이제 레디컬 데모크라시가 되면은 우리 헌재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의 사상과 유사하다라고 당도 해산시킨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민주주의, 보편 민주주의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원래 우리 헌법에 민주주의였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 유신제를 하면서 자유를 헌법에 넣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자유냐 자유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그냥 민주주의냐 큰 차이가 없는데 맞아요. 이것 자체를 불필요한 논쟁을 키우면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유를 뺀 것은 주사파 정권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사회주의로 만들려는 것이다. 민주당의 개헌은 사회주의다. 뭐 이렇게 확대를 아니 시키고 있는 홍준표 거예요. 대표에게 자유 없는 민주주의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보라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비본질적인 쟁점을 가지고 예. 그냥 해프닝이거든요. 다 맞아요. 취재해보면 결국은 해프닝이고 재윤경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답답해요. 다 얘기했거든요. 기자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기사를 써요. 오케이, 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잖아요. 모르겠어요. 비밀을 주면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그쪽에서도 이게 무슨 과정이며 팩트가 뭔지 몰라서가 아니라 빌미를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당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 제가 보기엔 디테일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더구나 헌법이잖아요. 헌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 때문에 여기에서 이 단어가 설령 같은 뜻이라고 할지라도 비집고 들어와서 비판할 여지를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 분명히 여당에서 다시 한번 자성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걸 가지고 확전을 해서 도대체 우리가 얻을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닌데 대체 야당이 이걸 통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좀 되묻고 싶거든요. 아니 촛불 시민혁명도 시민혁명으로 놓자 그러니까 대뜸 나오는 게 편가르기 하자냐. 그렇죠. 아니 1,700만 명이 촛불을 들었지만 나머지 그러면 그 3,300만은 안 들은 거거든요. 근데 안 들었다라고 하는 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논리가 여론조사를 봤는데 그 뭐, 75%가 탄핵 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82%요. 까지도 나왔었습니다. 95%까지요. 또 나왔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촛불혁명 정신이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자유한국당의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촛불혁명 정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가지고 일종의 저는 네. 국민을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촛불혁명과 촛불혁명 정신은 또 다른, 혁명 정신 이러면 또 이게 의미가 그렇죠.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촛불혁명은 우리가 다 1,700만이 모여서 들었던 촛불 이렇게 예. 기억을 하는데 부당한 정권을 혁명 정신 드러내는. 이러면 뭐 북한하고 뭐 사회주의하고 연관되는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끊임없는 색깔론, 종북, 반북 이데올로기가 결국에는 보수층의 이른바 이제 우익 세력을 모으는 데는 힘이 되겠지만 편가르기를 계속하고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또 남북 관계를 어지럽히고 이런 기재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누가 편을 가리는 것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께서 저는 정확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너무 안보 비즈니스를 오래 하시다 보니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는 촌스러워요. 정확하게 그렇죠. 얘기해서 예. 촌스럽고 이런 식으로 편을 나누는 거는 너무 세련되지 못한 아니, 방식이에요. 그러지 다만 마세요. 그런 얘기 하시면 또 취재 거절당해요. 하지만 아니, 근데 이따 해야 여당도 되는데. 근데 정말 반성해야 돼요. 이슈야. 여당도 왜 쓸데없이 논란을 키웁니까? 그 문자 메시지 저도 봤어요. 아니 근데 저는 네. 그 논란이 된 게 디테일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지만 이 논쟁을 한번 걸 필요 있어요. 자유민주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아니, 요즘 이론적으로는 예. 정말 빈약한 논리예요. 아니 요즘 이것이 애국입니다. 그러면서 애국과 태국기가
보수의 상징처럼 들려지잖아요. 근데 과거 80년, 90년 학생 운동할 때 보통 대학에 그 민족 고대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거든요. 그렇죠. 외대도 애국 외대예요. 한양대도 애국 한양이에요. 애국 전선도 있었어요. 네. 그럼요. 그래갖고 그게 말이 자기들 진영에 갖다가 쓰는 건데 사실은 국민 모두의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국민 모두가 애국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유, 자유민주주의랑 제가- 민주주의 네. 엄마랑 어머니의 차이예요. 아니 박연미 기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얘기만 조금 더 드리면 이제 4시간 해프닝. 오마니와 어머니의 차이. 그거 약간 느낌이 느낌 있다. 네, 느낌이네요. 4시간 동안 뭐 했냐, 뭐 4시간 동안 뭐 간 본 거 아니냐, 또 이런 보도가 나와요. 의총을 4시간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보도명 해명이 나오기 해명까지 전에 4시간이 걸렸다. 4시간 동안 간 본 거 아니냐, 뭐 이런데, 그러니까 쭉 보면 저도 어제 그래서 일일이 찾아봤는데 기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거지를 만든 거지, 쟁점을. 조선일보가 아침에 기사를 쓰니까 이게 확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 전까지는 누가 기사 썼어요? 기사 이름 얘기해 줘봐요. 그냥 됐어요. 아, 제가 얘기해 줄게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식의 프레임 저는 그 논쟁을 거는 것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다 확인될 수 있는 그리고 건데 아까- 실수라는 게 다 확인되는데 이거를 어거지로 쓴다는 건 문제죠. 박 기자님, 박연미 기자님이 얘기했지만 촌스럽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촌스러운 사회가 돼야지 건강한 사회예요. 이걸 촌스럽게 느껴야 돼. 그리고 계속 써라. 그럴수록 점점 더 구독률은 떨어질 것이다. 아유, 그렇게까지. 왜 악담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아니 악담 안 해요. 네. 구독률은 떨어질 것이다. 제가 봉도사 아닙니까? 이 봉도사 호칭은 3월 12일까지 가져갑니다. 지금까지 나는 봉도사를 사랑했노라. 이제 정봉주로 다시 시작한다. 3월 12일이요? 예. 무슨 일인데? 몰라요. 봉도사가 한 7년 동안 정치 폴리테이닝에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폴리테이닝? 예. 그러니까 네. 정치를 좀 이렇게 재밌게 만드는. 저한테 맨날 저널 테이너라고 그래요. 저널 테이너? 저널 테이너 뭐 하고 있어? 막 그래. 그래요? 감옥 가고 싶어? 막 그래. 좋아요. 3월 얘기하시니까 이제 자, 도사님이- 7년 3개월 만에 시작된 조사. 이게 그거죠. 자, 서지현 사건. 예.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입니다. 출두하는데 봤는데 표정이 좀 긴장됐더라고요. 긴장됐어요. 예. 그리고 나올 때도 여전히 긴장된 표정이었는데 예. 조금은 허심탄회한 느낌. 다 좀 이제 내려놓는, 응어리를 이제 네. 풀어낸 느낌. 그래서 이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기대한다. 예. 이렇게 뭐 이제 밝은 모습을 보이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이게 피고발인, 고발인, 그리고 참고인, 그리고 실제적으로 피의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서지현 네. 검사 들어갈 때 또 음. 나올 때 그 표정을 보니까 저는 그 영화의 한 대목이 생각나더라고요. 법과 함께 죄와 벌. 법과 함께, 신과 함께, 예, 예, 죄와 현실 벌. 버전. 예. 죄와 벌. 죄 지은 자 벌 받는다. 근데 그거 영화 내용 같았으면 훨씬 흥미진진하겠네요. 예. 칼라리를 좀 걷고 사막도 가고. 그러면 이거 또 퇴근 씨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럴까? 안 퇴근? 자기 퇴근이 아니라. 나 퇴근이 아니에요. 안 퇴근. 아이 참. 그런데 이게 이제 25년, 30년 동안 검찰 내부에서 에이스라 그러면서 승승장구하던 1호 검사들이. 예, 네. 도덕성 없는 천재성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이 말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한번 돌이켜보면 약 8년 전, 2010년 장례식장에, 그러니까 이제 검사의 부친상 아닙니까? 장례식장에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정책기획단장이 술이 이제 얼컥하게 취했는데, 같은 동료인 여검사, 뭐 후배죠. 그런데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는 그게 제일 대놓고 끔찍해요.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은밀한 장소면은 증인이 있나 막 여러 가지 진실 공방이 있을 텐데 목격자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무부 장관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수기 형식으로 쓴 걸 보면 야 네가 날 모시는지 내가 널 모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이라고 자꾸 신문에 나서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안태근 성추행 사건이고요. 예. 서지현 검사 성추행 피해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요거 명확하게 얘기하면 네. 자꾸 이게 좀 물타기가 깊게 됩니다. 강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중 정확한 표현은 서지현 사건 1, 2. 서지현 성추행 사건 3. 안태근 성추행
성추행 사건. 그렇죠. 그러면은 안태근 성추행 사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얘기를 했어요. 서지현 검사가 어제 밝힌 내용 중에 이제 한 토막인데 가해자 비호 세력이 진실을 은폐하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여러 형태로 지금 나타나요. 네. 지금 하나는 지금 이름 자체도 서지현 검사 사건. 이거 되게 선정적으로 몰아갈 여지가 있는 오랫동안 관행이죠. 나영희 사건이 아니라 그 가해자 이름을 붙였어요. 네. 근데 조두순 우리는 사건인데. 조두순 사건을 나영희 사건이라고. 저는 이게 언론의 너무 문제라는 선정, 거예요. 너무 선정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언론의 진짜. 문제란 언론의 이게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거고요. 피해자 중심주의가 결여된 거예요. 보도할 때. 그러니까 저는 제일 기가 막혔던 게 그 서지현 검사가 이제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그 인터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사가 어떻게 나오나 쭉 봤는데 서지현 꽃뱀 뭐 이렇게 나와요. 야, 제가 키워드만 페이스북에 뽑아서 정말 네. 진짜 우리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여기서 이 순간에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부탁을 한마디 해야 돼요. 네. 지금 포탈 들어가서 안태근 성추행 사건 네. 이렇게 검색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바로 검색해봐야지. 안태근을 기억해야 예, 돼요. 안태근. 그래서 모든 분들이 지금 포탈에 들어가셔서 특히 D모로 시작하는 포탈에 들어가서 N모로 시작하는 거 말고요. 에이, 그냥 그러니까 말해보자. 지금- 다음에 들어가셔서요. 안태근 성추행 사건 검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를 서지현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 안태근 성추행 사건으로 이제 앞으로는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안태근 성추행 사건.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두 예. 번째 문제는 2차, 3차 가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검찰 조직 내에서 아니나 다를까 아까 이제 꽃뱀처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자신의 인사에 불만이 있어서 8년 전에 미미한 사건을 끄집어내서 그걸 자기가 인사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처럼 지금 이제 루머가 막 확산되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우려가 네.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우려하는 대목인데 여야 갈등으로 또 몰아가는 조짐도 있어요. 검찰 조직 내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사람의 정의파, 특히 여성 젠더 감수성 예.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분절화 시켜놓으면서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김재련 변호인이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김재련 변호인은 바로 화해와 치유재단 이사를 네. 하는 바람에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는 예. 일본의 10억엔을 정식 배상도 아닌 것을 사과도 온전히 안 했는데 이 치유금,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나눠드리고 합의문을 이제 거기서 정리하려고 덮으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집단에 속해 있던 분인 거는 또 맞죠. 예.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와서 여성의 어떤 성적인 문제를 변호한다고요.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어서 부담으로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재련 이게 변호사요? 지역적인 문제인데 여기에 포커스가 가게 되면 또 이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서지현 대 박상기 현 법무장관 격돌처럼 또 막 이렇게 이제 흘러가요. 한 갈래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메일 받았는데 못 받았다고 했다 나중에 받았다고 번복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 그거는 또 하나의 추후의 갈래이지 본질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지현 검사 자신이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본질을 봐달라.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단에 대한 불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희진 단장이 예. 2016년 의정부 지검장이던 시절에 예. 이문정 검사가 그 지금까지 보도 나온 걸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였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확대하지 않고 그냥 덮어라. 덮거나 혹은 또 그 뭐라 그랬냐면은 뭐 너무 대응이 지나치다면서 정신병원에 정신과 가라, 치료를 받아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래서 그쪽의 이제, 주장이에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진위 공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희진 검사장은 그런 적이 없다. 없다. 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여야 갈등 뭐 이런 얘기를 또 언론이 빡 쓰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사건을 그렇게 계속 관점 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비본질이 본질을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가는 건데 우리 항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이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장을 권인숙 위원장. 교수가 맡았는데 권인숙이라는 인물 자체가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대학교 2학년 피해자예요. 때 생생합니다. 근데 우린 지금 권인숙은 기억하는데 당시에 권인숙을 성고문했던 사람은 잘 문기동을 몰라요. 몰라. 문기동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완전 막 죽일 XX였었는데 그걸 잊어먹네 그렇죠. 진짜. 근데 그때 어머니들이 시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문기동의
거시기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거시기를 거시하자. 세게 막 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었지만 우린 또 잊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이 계속 똑같은 프레임으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지현 그 피해자 피해자 서지현에서 안태근 성추행 사건. 안태근 성추행 사건으로 딱 네이밍을 해서 다시는 이런 사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백주 대낮에 상가집에서 다 보고 있는 앞에서 그렇게 당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저는 이게 너무 끔찍하고요. 침묵의 공범자. 네, 이게 그렇죠. 패턴이에요. 여기자들에 대한 성추행 과거에 있었던 사건도 아주 패턴이 반복돼요. 공개적으로 편지를 쓴 여기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공개된 장소에서 남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소름이 끼쳤다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진 권력이 너를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해도 뒤탈이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이 예상은 했는데 너무 전형적으로 흘러가는 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질문을 던져볼 필요는 있어요. 서지현 검사가 질문적으로 본질적으로 문제를 던지는데 그건 3부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기 계속해야 돼요. 자, 배주님 말씀하신 대로 안태근 성추행 사건 바로 검색했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919님 바로바로 가서 검색하고 있는 1인 이렇게나마 소소한 민초정신 발휘합니다. 일반 백성을 감사하고요. 안태근 성추행 사건 지금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좋습니다. 자, 안태근 성추행 사건. 검색들 많이 하고 계시죠? 엄청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일단 저는 반문하고 싶은 게 전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건인데 1번 업무 능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되물을게요. 업무 능력이 떨어지면 성추행해도 되나요? 두 번째, 꽃뱀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면 성추행해도 되나요? 물론 이건 그런 사실과 다릅니다만 세 번째, 인사불만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성추행해도 됩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서지현은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조직 부적응자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조직의 부적응자면 성추행해도 됩니까?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고 또한 서지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되는 것이 업무 능력 뛰어나다고 그 법무부 장관 상도 여러 번 받았던 검사예요. 그 어렵다는. 그리고 이분이 그 자신의 젠더를 뭐 출세하는 데 활용하는 사람이었으면 아이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이 8년이 지나서 이렇게 커밍아웃에 가까운 미투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인사 불만. 저는 여기에서 이 최근에 담론 중에 한 그 변호사분이었나요? 나와서 그러면 서지현 검사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뭔지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을 타는데 저는 그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게 아니 피해자가 뭘 어떻게 후속 조치해야 되는지까지 고민을 하면서 사안을 고발해야 되나요? 그건 가해자와 이 가해가 이루어진 조직에 고민할 문제이지 서지현이 거기까지 AS를 할 필요는 없어요. 나아가서는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는 그 긴장감이 팽팽한 자리에서 이건 마치 박근혜 정부 초대 대변인 윤창중 씨가 대통령을 수행해서 방미를 했던 그 정권 초의 긴장감이 팽팽한 시기에 그 와중에 그 일을 많이 해야 될 때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성추행 사건까지 하잖아요. 이런 일과 이거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발 더 나가갔고요. 안태근 검찰 국장은 아니었고 법무부의 역시 간부였었단 그 말이에요. 당시에는 정책기획단장. 그런데 법무부 장관을 수행했어요. 맞아요. 이들이 검찰 조직의 속성을 볼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요. 1호 검사들 잘 나가는 자기들끼리 형 아오였던 거예요. 그렇죠. 늘상 술집해갖고 법무부 장관님 이런 게 아니라 형. 그렇죠. 그래 태근아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 조폭 조직 문화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 앞에서 술 먹고 내가 좀 장난 좀 쳤기로서니 그렇죠. 형 나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되잖아. 요즘 세상에 동일체의 원칙 이런 게 있는 조직이 우병우가 없잖아요. 이석수 감찰관한테 전화했고 이 감찰관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형 미쳤어? 그렇죠. 그렇지. 바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석수 감찰관이 그랬어. 난 미쳤다? 넌 죽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의 소위 파워 엘리트 집단의 문화라는 게 얼마나 후진지 예. 그거를 이 서지현 사건으로 정확하게 맞아요. 안태근 예. 성추행 사건으로 정확히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유미 부장검사라는 분도 저는 참 네. 황당했어요. 동아일보 보도로 알게 됐는데 이분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지금 조직 안에서 이런 그 성추행,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있어서 도와달라 그러면 후배들이 도와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그러나 무슨 뭐 서울로 보내달라, 뭐 대검으로 보내달라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서지현 검사가 무슨 서울로 그쪽을 보내달라 인사상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식의 논란을 키워가고 언론이 또 막 보도를 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건가 계속 질문을 하게 돼요. 이게 여성과 여성끼리의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끼리의 그 단일 대우를 구성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네. 저는 참 슬프다는 생각이 드는 게 조직에서 그 전략적으로 키워줬던 여성들을 마치 그들을 통해서 부하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후배 여성들이 내고 있는 그 목소리를 잠재우는 역할을 시켜온 그 암암리의 조직별로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기자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뭐 장윤석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선택받은 여성으로서 내가 1호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여성들의 기회를 박탈해야 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좁은 눈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유지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까 장윤성 기자가 대한민국 파워 엘리트가 참 저지라는데 후지다, 후지다. 후지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희들은 저질로 살아라. 우리 촛불 시민들은 고품격으로 산다. 그렇죠. 예. 자, 다음 이슈로 홀라당, 꽃가당 넘어가세요. 네. 설 선물 판도가 바뀌고 있다. 이게 판도라? 판도라. 뭐예요? PPL 같아요. 아이고야. 한번 좀 해줘야죠. 네, 이게 지난달 17일에 제가 어제 그저께 정청래만 만나고 막 사과했거든요. 그래서 판도라. 예. 네. 판도라? 김영란법이 약간 손질이 됐어요. 예. 종전에는 이제 그 선물 상한액이 5만 원으로 결정이 돼 있었는데 농축수산물이나 혹은 가공품에 한해서는 10만 원까지 그 선물을 할 수 있게 한도가 조정이 됐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 아이템을 준비하고 나서 봐서 그런지 출근길에 앞에 아주 거대한 고속버스를 다 랩핑한 차에 벌꿀도 10만 원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광고가. 네, 야. 거기 이렇게 만세를 하고 있는 이렇게 온몸에 그 꿀벌이 몸에 들러붙어 있는 양봉업자분께서 그분 유명한 양봉업자예요. 예, 그렇죠. 돈도 무지하게 벌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만 버셔도 이렇게 돼. 하고 벌꿀 10만 원 가는 이게 그 예. 고속버스 전체를 덮고 있는 거 보고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예전에 SBS 토크쇼에 10수년 전에 네. 온몸에 벌을 끌고 나가고 주병진 쇼인가 어디에 나왔었어요. 네. 그때부터 기억나요, 저도. 예. 네. 그렇게 그때부터 대박이 터진 거예요. 벌인간이. 예, 그런 분들께서 이제 그 농업이나 아니면 수산업,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환영을 하고 계신데 유통 채널별로는 약간 온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백화점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색을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매출 그렇죠. 목표를 지금 다 상향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백화점은 지금 설 앞두고 매출들이 올랐어요. 이미 오르고 선물 있어요. 세트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한 20%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재래시장은 우리는 중간에 꼈다. 이렇게 되면 청관시장은 보통 그 사과 배선물 세트가 5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 고급품을 넣어서 파는 시장은 아예 그 수요는 백화점으로 몰려버리고 전통시장 안 온다. 더구나 강추위라서 사람들 발길이 맞아요. 끊어졌는데 10만 원에 맞춰서는 우리는 소량 판매하기 때문에 이 수지 타산을 맞출 수가 없다. 거기는 이 와중에도 좀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한 보수 언론에서 김영란법이 그 만들어질 때 뭐 한우의 눈물, 굴비의 한숨 맞아요, 이래가지고 맞아요. 그랬었어요. 이름을 잘 적으면 그 기자들이잖아요. 굴비가 운인 줄 한 알았어. 마리 뭐 그래서 한 박스에 뭐 한우가 몇 개가 들어가면 5만 원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하는 김영란법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 매출은 올라서 167%인가 매출이 올랐대요. 자 그런데
이게 선물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참 좋겠어요. 그러나 국민들 가운데 이런 설 선물을 10만 원짜리 혹은 또 그 이상 되는 선물을 받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일단. 제가 보기엔 봉도사님은 받으실 것 같은데. 저는요, 막 이렇게 그 포장 이상하게 된, 네. 막 김치, 된장 이런 거 많이 와요. 우리 그런 팬들이. 거 그걸 좋죠. 좋아해요. 좋아요. 쌀도 포장도 안 된 쌀을 막 뚫뚫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에는 이게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기득권 계층의 끼리의 씁쓸하네. 문화를 예.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는데 그 혜택을 얼마나 농민, 어민 들에게 돌아갈까, 축산인에게 돌아갈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아니, 같아요.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2부와 3부를 쭉 관통하는 어. 우리 또 덕후들 많잖아요. 아, 덕후 많죠. 우리 이제 모든 이 분야에. 팬들 중에서, 그다음에 청취자 중에서 그분들이 안태근 집 앞에 가고 안태근에게 누가 이번에 선물을 보내는지 아, 체크를 하는 거예요? 명단 파악하는 거예요. 아. 안태근 성추행 선물 체크리스트. 이 예. 참 끔찍한 아이디어가. 얘기인데. 야. 자, 그리고 한 가지 강조해야 예. 되는 게 어쨌든 전통시장 문제는요. 네. 전통시장이 같은 급의 선물로는 백화점이나 일반 대형 유통 마트보다는 20% 정도 약 네. 싸다고 하니까 싸죠. 네. 이건 명심하시고 예. 발품 파세요. 백화점 네. 갖고 10만 원 살 거 재래시장 가면 99,000원. 대략. 네. 예, 맞아요. 왜 99,000원인지 모르죠. 네, 왜 그래요? 9,000원에 부가세 별도 99,000원. 홈쇼핑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근데 진짜 재래시장이 뻥 뚫려 있고 춥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사진 보면서 재래시장도 여름에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 아. 난방될 수 있게끔 네네네. 그렇게 막아주는 폐쇄형으로. 공간을 했으면 네. 좋겠다. 그런 데가 아이디어 몇 군데 나왔어요. 있어요. 있어요. 서울 시내 예. 몇 군데 있는데 아직 안 그런 데가 더 많죠. 예. 예. 추워요. 재래시장 추워요. 장 보러 가고. 근데 예. 좀 싸요. 저는 가끔 가거든요. 네. 재래시장에. 그게 좀 주력 상품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공산품은 대형 채널이 조금 쌀 수 있는데 네. 확실히 먹을거리 종류는 네. 그렇죠, 전통시장이 예. 우위가 생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리고- 과일 이런 거는 좋아요. 그리고 싸고. 조기 네. 20마리 쭉 놓고 하나 툭 던져주잖아요. 또 이것도 드셔.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럼 네. 도사님만 서비스.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 다음 이슈 장윤성 기자님. 홍준표 대표가 MBN을 출입 금지시켰다? 저 이거 짤방으로 봤거든요. 나가세요. MBC 그리고 부스 다 빼세요.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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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가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최승호 사장님. 사장 됐더니 연락 없어. 참 당황스러운 예. 보도인 건데요. 그러니까 MBN이 오보를 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게 이제 시작이 발단이 뭐냐면 류여해 최고위원 등장을 있잖아요. 했어요. 예, 또 등장을 했는데 류여해 최고위원을 수년간 성희롱했다라는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MBN이 사실은 제목에 류여해도 미투 동참,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해왔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류여해 최고위원이 MBN에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내리고 그리고 정정 보도도 하고 MBN이 사과문까지 냈어요. 그러면 오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정정 보도하고 사과문을 내면 이거 언론중재위에서도 끝나는 사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분풀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방을 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차 논란이 좀 붙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결백을 주장합니다. 34년 공직 생활 동안 나는 여성 스캔들이 한 번도 없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음해하는 가짜 언론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취재 거부, 출입 금지, 전 당원들에게 시청 거부. 예. 시청 거부를 시키겠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진주의료원 폐업했을 때하고 똑같은 맥락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얘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건데요. 명예훼손 민사소송 완결될 때까지 MBN과 누가 정당한지를 예. 가리겠다.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장 기자님, 앞두고 근데 이러면 긴급 속보가 예, 들어왔어요. 예. 전나영님, 예. 안태근 성추행 사건 네이버에서 실검 4위로 와. 올라갔습니다. 화이팅해서 1위 올립시다. 이야. 우리 방송 의견 전혀
있었고요. 네. 자, 와. 다음에서 이제 네이버로 인사하세요. 이야. 안태근 성추행 사건 현재 4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1등으로 예. 가즈아. 지금 우리 야. 이 방송 되게 많이 듣는 건가 보죠? 그렇구나. 아니 저도 지금 지금 뭔 얘기를 하세요? 아니, 전 몇 분 안 듣는지 알고 아니, 그냥 막 약간 진행도 하신 했는데. 분이- 아니 왜 그러세요? 그것도 못 먹는 거 한 거예요. 마을버스에서 지금 이 방송 나오고 있대요. 예, 마을버스 그래요? 기사님께서 어느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럼요. 마을버스 네. 기사님 거기 탑승객이 저한테 카톡 보냈어요. 지금. 하고 엘리트 방송이었구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왜냐면 이거 말을 다 바꿔야 돼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안태근 성추행 사건 네이버로 일단 이민 가시고 네이버에서 검색. 왜냐면 네이버에서 4등 올라갔으니까. 다음엔 안 올라갔어 아직. 아, 예. 다음으로. 네. 네이버 안태근 성추행 사건. 기분 좋아요. 4위에 올라가네. 대단하네요. 예. 이렇게 아, 말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 참여하시는 이 마인드 예.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네, 그럼요. 정말 우리는 네. 하나입니다. 예, 아니 이게 이런 말을 바꿔야 되는 게 정유라는 말 바꿔갖고 감옥 갔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 그렇죠. 바꿔갖고 시민의식을 예, 바꾸는 거. 그렇습니다. 아, 정말 이거보다 더 큰 시민운동이 없네요. 아, 이거 저는 네. 남녀 불문 우리가 서지현입니다. 그러려고 그랬더니 네. 실검 때문에 우리가 안태근입니다. 이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안태근 성추행 사건. 안태근 성추행 그럼 사건. 딱 이렇게 주위 있는 분들에게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서지현, 야 피해자 이름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 안태근 성추행 맞아요. 사건. 네. 우리 손가락 혁명 동지들 멋있습니다. 네. 아, 최고예요. 누구로 누구 지지하는 거 지지하시는 같아요? 거예요? 왜 그래? 갑자기. 아, 깜짝이야.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선생님, 저도 열심히 네. 타이핑하고 있어요. 네. 자, 근데 MBN. 까먹으셨죠? 아니, 안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요. 홍준표 대표가 MBN 당사 출입 금지한 것은 20세기 독재자의 전형이다. 뭐 이제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비판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페이스북에 불만 있으면 올리고 그것이 기사화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이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그리고 이게 홍준표 개인 사당이 아니잖아요. 자기 맘대로 전당원에게 시청금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불매운동이네요, 당원 불매운동. 네, 자유한국당 네. 당원들이 MBN 안 보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런 식의 태도가 과연 그 박연미 기자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촌스럽다. 그리고 이게 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결코 득이 아닌 게 지방선거 앞두고 노출되는 채널이 하나 줄어들면 본인들도 아쉽지 않나요? 근데 실제로 MBN 은 MBN에서 사실- 안 다뤄요. 아, 자유한국당을. 그리고 MBN은 사실 어찌 보면 성향이 네. 그렇죠. 이 성향이 약간 보수 쪽으로 좀 기울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수 언론 종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매체죠. 어제 네. 그 채널에서 전 장 기자님 봤는데. 예. 아니 근데 거기가 약간 보수 쪽인 게 맞는 게 전혀 안 부르더라고 전혀. 네. 그 아. 대체로 보수 패널이 많고요. 예. 저는 하나 정도. 혼자. 아니, 근데 아쉬운 파이터. 게 MBN이 물론 잘못했어요. 오보는 명백하게 MBN의 잘못한 실수죠. 거죠. 잘못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미를 줘서는 안 되죠. 그래야 그 완결성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로 본질과 다른 비판이 나올 여지가 있는데 그 이번에 트럼프가 거지 소굴이라는 발언을 했을 때 나미비아 이런 나라들이 보여준 이 대승적인 네. 위트 이런 게 홍준표 대표에는 불가능했을까? 어떻게 보였는데? 거지 속을 나라들이라고 했잖아요. 아프리카, 네. 아이티 이런 나라들 거지 속을 해서 미국에 이미 못 오게 해라고 했더니 나미비아 이런 나라들에서 당신의 완벽한 나라가 지겨울 땐 거지 속을 나미비아로 오세요. 이 관광 광고예요. 캠페인. 뭐 나미비아 이런 나라들이 그 본인들을 모욕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그걸 블랙 코미디로 승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 더머지네. 설전에서 과연 누가 승자가 이긴 누구냐? 거예요? 누가 봐도 나미비아가 이긴 예. 게임이란 말이에요. 아, 놀러 가고 싶네요. 그러니까 진짜. 홍준표 대표에게는 혹은 우리의 보수에게는 왜 이런 고품격 위트가 불가능한 것이냐.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과거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국정감사 기간에 그 지적을 받았어요. 어떤 국회의원한테 예. 아니 왜 당신 말을 바꾸느냐. 예전에는 이 정책이라고 하더니 그래서 윤증현 장관님이 딱 이 안경을 벗으면서 씩 웃으면서 했던 말이 그래서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국정감사 쿨하게 인정했네. 명언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본인이 입장을 돌렸는데 안 돌렸다고 하기 시작하면 말이 꼬이는데 미안하다. 정권이 바뀌어서 지향점이 달라졌다. 예.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홍준표 대표를 좀 위트 있게 한번 해볼게요. 네. MBN 딱 보고 네. MBN이 나에 대한 짝사랑은 도가 지나쳐. 아니 근데 저는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버를 통해서라도 네. 홍준표를 그렇죠. 띄워주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류여의 최고위원이 맞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발끈해가지고 화를 내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난리를 칠 이유가 있나. 별거 아니면 자기가 예. 혐의 없으면 그냥 말면 되는 거지. 막 예. 이렇게 강하게 자, 요거는 강한 개인의 규정은 추정이니까. 그렇죠. 아니 긍정이다. 제가 유효의 최고위원을 성희롱했다고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키우니까 오히려 아 트럼프가 불어왔던 모양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 출입 기자들이 여러 네. 매체가 같이 있는데, 연대 활동 안 해요? 아니 거기서 부수 뺐어요. 전부 다? MBN은 뺐어요. 네. 예. 지금 말씀하신 연대 활동이라는 그러니까 게 기자들이, 타사들 출입 자유한국당 기자들이. 기자들이 출입하는 타사들이. 기자들이 연대에서 MBN을 그런 건 디펜스하고. 없죠. 근데 그러기에는 매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너무 많아서 네. 구심점을 만들기 쉽지 각각 않아요. 아마 모르겠어요. 그렇게 출입하는 기자들이 1000명이 넘을 거예요. 맞아요. MB는 예. MB는 좀 뭐라고 입장 표명하지 않을까? 아니, 그것도 그분 겁니까? 그럴 리가요. 이 얘기도 할 얘기 한다세요. 그러니까요. 뭔가 있어. 그 돈 다 쓰거나 죽을까? 한다스. 자, 최은평론가님. 네. 자, 이번 주, 평충애교?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예. 왜냐면 이제 어떡해요? 이번 주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입니다. 예. 와. 2월 9일. 근데 그 전날 과연 평양에선 열병식을 할 거냐 말 거냐.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겠죠. 그렇죠. 근데 예. 문제는 이제 어느 수위로 할 거냐. 뭐 이제 화성들이 줄줄이 등장하느냐. 예. 아니면은 뭐 이렇게 김정은 문자 도열하고 이런 거 저런 얘기 하느냐. 나올 때마다 이게 죄책감 느껴져요. 왜요? 제가 경기도 고향이 화성이거든요. 아이쿠. 아우. 아이쿠. 어떡하죠, 이거.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국제 외교전이 막을 올린 겁니다. 우선 예. 아베 총리 옵니다. 8일에 지금 정상회담 예정돼 있죠. 네. 아베 총리가 왔을 때 아젠다 한 2개쯤 돼요. 한일 위안부 합의 못 무른다. 이행해라. 가해자가 또 큰 소리 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건 저는 좀 내정 간섭 같은데, 이 평창 올림픽 끝나면 한미 합동 군사훈련 해라. 이거 일본이 왜 해라 말아 하는 거죠. 일본이요? 아베 총리가 그런 요구를 와서 하겠다고 했어요. 일본에서. 자, 뭐 이제 일본과 이제 한일 정상회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껄끄러운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은 대표로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와서 이제 할 얘기를 미리 또 선언을 했죠. 예.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없다. 없다. 끝났다. 이걸 선언할 것이고 동선 겹치지 예. 않게 해줘라. 꾸준히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겠다. 지금 이것도 이제 이 북미 간의 기싸움인데 어쨌든 조금 이게 격화될지 예. 아니면 전략적으로 넘어갈지. 아니 근데 미국 측 요구는 그 북한과 겹치지 않도록 동선 겹치지 않도록 네네네. 신경을 좀 써달라. 왜냐하면은 이제 또 우리 측의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이게 또 하나의 관심 사안인데. 그렇죠. 그러면 슬쩍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부딪히게. 만찬, 연회 이런 데서 수인사나 누인사라도 나누면 그게 이제 또 훈훈함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봄이 오려나 하는 이제 관측들을 낳게 할 텐데 그래서 아예 그걸 차단해 달라는 게 이제 미국 측의 요구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좋은 일이 올림픽에서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나서예요. 오호.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익히 알지만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대북 메시지는 세게 가고 있습니다. 예. 뭐 코피 전략이라고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블러드 노우스 코에서 나는 피 전략인데 이게 참 이름이 멋이기 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거를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았어요. 예. 이 시나리오가 있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제한적 타격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스탠스가 이번 평창 과정에서 정상 외교 부분에서 조금 명확화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런 과정의 어젯밤 마지막 속보가 북한 고위급은 누가 오는 거야? 김영남. 네. 우리 청와대에서는 급이 높을수록 좋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급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다음 서열이거든요. 아니, 명목상은 국가 추석 네. 아니에요. 대외적으로는 명목상 대표하는 수반. 의장이죠. 예. 그런데 그냥 우리가 다 알지만 수령 통치 체제라 김정은 독재인 건 우리가 익히 알지만
어쨌든 서열이라는 게 있는데 뭐 황병서, 최룡해 누가 2인자야? 사실 형식적 2인자는 항상 김영남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격은 갖췄다. 그렇죠. 이렇게 꽤 보여집니다. 그 높은 위치에서 오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외교통일 쪽에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분위기가 밝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 지금 사실은 평창 올림픽 기간, 저도 이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평창 올림픽을 하고 스포츠 행사는 스포츠 행사대로 하되 이 기간을 북미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마이크 펜스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미리 했고, 그리고 또 북한이 이제 열병식을 하게 되고, 뭐 이러면 또 평창으로 유엔에다 편지도 전달했잖아요. 예, 한국에 그렇죠. 핵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북한이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방향으로 가면, 그리고 또 특히 여기서 대화 채널이나 대화 무대가 열리지 않고 평창은 평창대로 그냥 끝나버리면 사실 3월 위기설이 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월 위기설은 이미 지난해부터 계속 제기됐던 예. 것이고 평창 이후에 위기가 또 온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이 평화의 무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도 북한도 우리가 설득해서, 왜냐하면 한반도는 우리가 살 땅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운전자라고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차에 북한도 미국도 태워서 통역의 역할을 잘해서 정말 평화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뭐 기대상과 뭐 내용 하게 되면 김영남 꽤 우리 예상보다 격이 높았잖아요. 상임위원장. 원래는 최룡해 정도가 예. 와줘야 되죠. 실질적인 대화를 근데 하려면. 저절로 북한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 저는 우리와 대화하면서 노력을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가 뭔가 좋은 일이 올림픽에서 나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현재는 쥐고 있는 거거든요.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미국도 설득하고 북한도 설득을 해서 최상의 조건이 그렇죠. 스쳐 지나가서 만나든 아니면 평창 올림픽 이후에 패럴림픽 기간 중에 북미 대화가 고위급 대화가 좀 이루어지든 이런 것을 지금 해야 되는데, 탕수 보좌관이 뭐라 그래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미치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3358님 말버스 양천 2번 5201호입니다. 정말 들으시네. 언제나 봉도사님 프로 틀어놔요. 야. 7043님 저도 신혼버스 운전하면서 SBS 라디오 종일 고정 채널하고 다녀요.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4부 보수의 본격으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서서. 정도원 의원님. 네. 손석희 뉴스룸에 가서 궁금증만 잔뜩 키워놓고 네. 이제 정봉주 정치쇼에서 봉인해제하라. 한송이님이 문자 보내왔어요. 예, 좀 사과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왜요? 정말 좀 악플이 많이 달렸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법이 어딨냐 그래서. 아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데 네, 말씀드리기가 근데 좀 이제 곤란한 거지. 곤란한 게 왜 곤란하냐면 지금 MB께서 이제 수사를 받고 굉장히 이제 수위가 높아졌잖아요. 예. 이제 뭐 구속 여부까지 뭐 거론되는 정도인데 제가 거기다가 또 위해를 가한다는 거는 차마 제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얘기를 제가 조금 많이 나간 것 같아서 사과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참고 명절 밥상에 한번 살짝 올려놔 주시지. 하는 거 봐서. 알겠습니다. 자, 9866님 친정엄마랑 아들 태우러 갑니다. 조금 있다가 3대 같이 들을 거예요. 지금처럼 쭉 시원하게 진행해 주세요. 자, 미래당, 민평당, 창당. 야, 이거 진짜 의석계산하기 복잡해요. 몇 석이 되는 건지 어떻게 일단 민평당은 6일 창당하고 미래당은 13일? 그러니까 절묘한 표가 돼버렸는데 정태근 의원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결국은 사실은 민평당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121석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지금 민평당에서 현재 확정적인 게 16석.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미래당의 당적을 갖게 되지만 거기하고 같이 못하겠다고 하는 비례대표가 3명. 3명. 그리고 정의당 6, 뭐 민중당 1, 그다음에 정세균 의장까지 해봤자 148석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의결 정득수 딱 과반만 되는 거예요. 예. 정확히 과반이에요. 그렇죠. 296명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296명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294명이에요. 2명이 수감돼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296석이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캐스팅 보드를 흔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한 몇 석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저쪽에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뭐 밀어붙인다든지 예. 표결에 들어간다는데 그래서 결국은 지금 캐스팅 보드는 누가 졌냐? 미래당이 지게 된 거예요. 그게 29석이든 30석이든 간에. 그러니까 미래당이 동의해주면 여당, 정부 여당이 사실은 끌고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합의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안철수 대표가 왜 저렇게 의석수에 집착할까. 왜 합의위원을 안 했을까?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국민의당에서 떨어져 나간 의석수가 민주당하고 합쳤을 때 소위 범여권 여당의 의석수로 따졌을 때 이게 안정과 반수가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안철수 대표가 생각한 건 아닐 거고 거기서 기획한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강구하게 좌우지간 교섭단체 구성하지 못하도록 비례대표들 못 나가게 하고 또 최대한 의석수 줄이고 예. 심지어는 그래서 중재파들한테 무슨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자리까지 얘기를 하면서 끌어당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 미래당의 통합 과정은 만족할 만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전국에서 중심적 위치를 잡을 만큼 포지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목적을 달성한 셈인데 참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안철수가 그래도 이제 그 정도 힘이랄까 뭐를 이제 갖추게 된 셈인데 이 얘기는 꼭 하고 지나가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 구도는 총선에서 민의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정기 개폐하는 것은 임의로 막 그걸 바꾸는 건데. 인위적으로 막 바꾸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옳지는 않죠. 그러면 총선 뭘로 합니까? 그러니까 다음 총선 때 이제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바꾸는 게 맞지. 자기네들끼리 이합 집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정략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사실은 새 정치보다도 현실 정치에 있어서의 힘, 파워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중요하게 봤던 거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명백하게 이제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난번 예를 들면 대선 때, 작년 대선 때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런 순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홍준표 대표가 24% 정도 얻었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21% 정도 얻었고, 유승민 8% 얻었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 20대 총선이 있었죠. 2016년에. 그 당시에는 정당 투표율에 있어서요. 자유한국당이 물론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1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따져도 국민의당이 2등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3등을 하고요. 의석수야 뭐 훨씬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정당표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전국적 선거를 하니까 지금 사실 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득표인이 없잖아요. 뭐 조금 전에 추박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홍준표 대표님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적 행동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MBN하고도 한번 전쟁 그러니까 말이에요. 불사 선언을 하고. 뭐 그거 말고도 많죠. 그거 말고도 무수히 지금 이제 이상한 이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데다가 지금 벌써 오늘 지금 아까 최박장에서도 나왔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강원랜드 비리 사건 무마하기 위한 수사도 진행되고 어제 담당 검사가 폭로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보면 자유한국당은 악재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고 기본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미래당 입장에서 보면 호재가 많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번 정당 지방선거에서 정당 투표율로 확실히 앞선다라는 것만 보여줄 수 있으면 실제로 중도에서 자유한국당보다도 중도에서 우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가시화되면 예. 지방선거 앞두고 또 홍준표 변신 잘하잖아요. 또 연대를 모색할 수도 있어요. 미래당하고. 예, 실제로 서울시장 이제 후보로 안철수가 이제 거의 확정된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후보가 없거든요.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꾸로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대를 또 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동적인 기후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연대를 꼭 사실은 지금 사실 그 통합당을 만들어 놓고 바로 연대를 주장한다는 거는 사실은 국민들한테 예의는 아니거든요. 예의는 아닌데 이 서울시장 선거하고 경기지사 선거가 굉장히 규모가 큰 선거거든요. 예. 그래서 3등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15%를 득표하지 못하면 이 선거 비용 보조를 못 받아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자유한국당이든 어떤 후보든지. 미래당이든. 그러니까 예를 3등을 하게 되면 들면 15% 자유한국당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나왔는데 그리고 이 안철수 후보는 미래당으로 나왔는데 예. 이 미래당과 민주당의 싸움 구도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뭐 한 1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한다.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선거 비용을 나중에 보전받지 못하기 때문에 빚 갚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견적이 안 나오는 거죠, 쉽게.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죠. 어마어마하게 들죠. 몇십억 단위죠. 최소 무슨 한 50억 계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법정 선거 비용이. 예. 그래서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연대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의 1대1 구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인천 같은 경우는 다르겠지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성급하게 연대 얘기를 꺼내지는 않을 거고 실제로 이제 어차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지금 5월 24일이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여론조사가 진행되면서 민주당, 여당 후보를 상대할 야권의 대표 주자가 누가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각 지역마다 그 후보의 경쟁력을 더해가지고 그 1대1 구도를 만드는 과정들을 주력하겠죠. 알겠습니다. 구교육님, 정태근 의원님 목소리 카리스마 철철 넘치심. 인물도 좋아요. 하하. 5908님, 경기도민 중 한 명입니다. 미래당과 민평당은 누가 경기도지사 후보 나올까요? 더민주 경선 어찌 보시나요? 자, 민평당 얘기도 좀 하셔야죠. 정도원 의원님. 글쎄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너무 이제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냐 안 만드냐라고 하는 것이 관점이었잖아요. 교섭단체가 되면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죠. 근데 지금 다 계산해봐도 안 되고 있어요. 맥시멈으로 해도 19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부족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원구성 문제나 국회의장 뭐 문제나 또 당비 이제 국고보조 받는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곤란하게 지금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아까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주당과 정의당 등등 포함하게 되면 129석쯤 나와요. 그리고 이쪽이 19석쯤 되면 그래봐야 148석. 그거 갖고는 캐스팅 보트가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일단 먼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제 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뭐 김경진,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가 뭐 초선에서 지금 대표를 문망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캐스팅 보드를 주게 된다. 17석이 확보되면 캐스팅 보드를 주게 된다. 저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캐스팅 보드가 아니라 저분들은 여권의 지지를 하려고 그랬구나 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원래 가려고 했던 국민의당 얘기를 가겠다. 협조할 거는 협조하겠지만 분명히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도에서 실질적인 정치를 풀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전에 예측했던 것처럼 저분들은 사실은 민주당 가고 싶어 하는데 안 받아줘가지고 못 가는 분들 아니냐. 이중대가 돼버린 꼴이죠. 그러니까요. 스스로가 저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세련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한 거죠. 그 홍준표 얘기 아까 많이 나왔던데 이 얘기가 빠졌던 것 같아요. 그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이 이제 MBN 사태를 두고 이제 뭐라 그랬냐면 그게 아니라 홍준표 대표가 이제
지금 통합신당이 예. 이제 좀 뜰 것 같으니까 이제 견제 발언한다고 이제 막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내부 총질당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김철구 국민의당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걸레를 물고 말하는 듯한 홍 대표 발언을 언급하고 싶지 않다. 이거 듣고 정말 빵 터졌어요. 진짜 근데 이렇게 심하게 그 워딩들이 가지 않았었잖아요. 그전 아무리 좀 세게 얘기하고 그래도. 홍 대표 인식에 문제가 있어요. 조금 전에 시박장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가 자신이 이제 당 대표를 하고 있다고 해서 당 대표를 당하고 일체화시켜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근데 지금 현대 정당은 한 정당 내에서 크게 보면 정체성이 같지만 실제로 그 정체성을 실현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다양성이 있죠. 그게 존재하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정당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는 박근혜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또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지금 원외위원장들 많이 이제 저거 선출하고 있는데 사실 선출이 아니라 이제 자기 사람 당협위원장으로 하거든요. 조직을 내정했죠. 예, 당협위원장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는 기초선거, 구의원 선거에서 5등으로 떨어진 사람이 그 당협위원장으로 이제 왜냐하면 홍준표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굉장히 그럴듯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당을 아주 좋은 사람들로 탄탄한 당으로 만들 생각을 하질 않고 자기 그냥 사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 제1야당 대표로서 그냥 최고의 그 뭔가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야당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대표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잘 보호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MB 두 분 나오셨는데 MB 얘기를 안 하면 또 이게 최고의 전문가들인데 평창올림픽 참석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또 초청장을 안 보낸 것도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보냈잖아요. 한병도 수석. 예. 근데 한병도 수석을 보낸 건 좀 오바예요. 왜요? 보통 비서관한테 보내서 이제 그쪽 비서관한테 전달하는 건데 뭐 또 정무수석까지 가고 이런 거는 내가 정치보복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그 정치보복을 한다는 거를 반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너무 요새 국민들이 굉장히 영리한데 너무 얕잡아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정무비서관 정도 갔으면 딱 맞았죠, 사실은. 그래서 그쪽 비서에게 전달하고 굳이 MB랑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정중하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니까 대통령을 뵐 수 있으면 뭐 이 대통령을 뵐 수 있으면 뵈는 건데 근데 사실은 보통 우리가 이제 현직에 계신 분들이 이제 또는 전직 대통령 뭐 생일 이럴 때 그때 이제 정무수석이 난을 들고 가긴 하지요. 하는데 아마 이제 그런 뭔가 우리가 최고로 예우를 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셨겠죠. 근데 MB가 평창 가는 건 당연하죠. 아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들어보니까요. 김태현 변호사 그다음에 우리 김백준 총무기획관 얘기가 나오는데 김태현 변호사가 그 삼변 시대에 나와서 정태근 전 의원이 좀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김백준 총무기획관하고 그 MB 측하고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다. 변호사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만 가족 외에는 일체 접견을 최근까지 안 됐답니다. 오늘이 지금 기소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접견도 안 됐대죠. 아니, 변호사 접견은 당연히 됐고 접견할 때 그 가족 외에는 검찰에서 그 접견을 중지시켜 놨대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거의 이제 그 재판이 지금 그러니까 기소가 지금 끝나가고 오늘 아마 기소를 하는데 그래서 기소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내용들을 적시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오늘 기소 공소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접견이 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래서 이제 그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이제 자기 측근한테 MB 측에 전화를 하고 자기가 버틸 때까지 최대한 버텼는데
버틸 때까지는 최대한 버텼다고 전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사도 나왔죠, 그게.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검찰 측에서는 그래도 실제로 지금 BBK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역시 이제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김백준 기획관의 입에서 그 옛날에 내곡동 집 문제라든지 집을 구입할 때 문제라든지 다스 관련해서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진술이 안 나오고 있나 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김태현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거와는 다르게 어떻든 의견 교환은 지금 되고 있는 상태고, 양측에 되고 있는 상태고 김백준 기획관의 가족들이 강력하게 설득을 했던 모양인가 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 다 얘기해라. 왜냐하면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이미 이분이 지금 79의 고령이시고 그렇죠. 이런 내일 모레 상황이니까 80인데. 당신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뭐 그 부인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버틸 때까지 버텼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진술은 일부 이제 자기가 또 떠안을 수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MB에 대한 배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배신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자연스러운 거죠. 그 정도 가면은 자기가 이제 할 만큼 했거든요. 그 사람도 MB에 대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근데 이제 자기가 다 뒤집어쓰고 들어갈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고민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배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특활비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고 다수 관련해서는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다. 뭐 이제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 그건 이제 검찰이 할 몫이죠. 구체적인 걸 들이대야지 이제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번에 이제 그 140억을 회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가라는 문제가 사실은 그 범죄 소명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개입한 바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MB 영포빌딩에서 나온 재임시절 문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아닌가? 이거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근데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돌려줘라. 영장 적시 범위가 아니다. 또 이러고 돌려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지 말고 돌려달라. 그러니까 일단 위반인 건 인정한 거죠. 아니 MB 측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 영포빌딩의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2주 만에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했을 때에는 다스 관련한 것이다. 다스 관련한 자료들을 갖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현재는 제보에 의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지하 2층에 창고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열어봤더니만 청와대 문건이 나왔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MB 측에서는 이거 위법한 압수수색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닌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면 압수수색 영장을 사후에 청구해도 가능한데 우리 법 형사소송법상에는 사전에 그 청구한 것에 대해서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MB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 나머지 기록물 다수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돌려줘서 기록관으로 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검찰 측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다수 관련된 것이다. 다수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MB 측에서 수색이 위법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논란을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전혀 적절하지가 않아요. 주변 얘기고. 그런데 또 조혜진 의원이 이제 뭐 영포빌딩 문건은 친인척 관리용이다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은 저도 그 뜻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적인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잘못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친인척 관리가 공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 공문서죠.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친인척 관리와 관련된 또는 뭐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개인과 관련된 부분들을 청와대에서 담당하는 게 민정비서관이잖아요. 민정비서관인데 그 신학수 씨가 처음에는 2011년 초에는 총무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그게 여름에 민정비서관이 됩니다. 그 몇 년도에요?
2011년이요. 그러니까 신학수 네. 씨라면 다스 직원 하다가 청와대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연구원의 총무부장 하다가 옛날에 다스 직원 하다가 지금 다스 감사로 감사하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문건을 신학수 씨가 옮겼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리고 동아시아연구원이 옛날에 영포빌딩을 썼지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대충 얘기 나오는 것들을 조혜진 씨가 듣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추론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저도 영포 빌딩 자주 다 다녔지만 지하 2층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네. 지하 4층까지 있다는데요. 또 제보 그래요? 그럼 그 주차장은 있겠죠. 주차장이겠죠. 보통 1층, 2층을 우리가 주로 하고 지하에 가서 밥 먹은 적 있어도 지하 2층은 그러니까 이거는 딱 집어갖고 제보가 들어온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김백준 씨가 얘기했든지 천암댁 얘기했든지 둘 중에 하나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겠죠. 예. 자, 시간 없으니까요. 네. 아, 얘기 못하네. 응? 예한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락이 뒤집힐 정도의 사건이 있었다고 정도원이 발언하셨단 말이에요. 이 청와대 나온 문건 중에 그 근거가 있을까요? 그거는 없습니다. 아, 그건 없어요? 저 후보하고 저하고 두 사람만 아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자, 권지영님, 안태근 성추행 사건 네이버 실검 1위입니다. 청취쇼 화이팅! 손가락 아프게 열심히 검색해준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돈, 정태근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